안녕하세요. 간단히 제 소개를 하고 사연을 시작하는 게 좋겠죠? 저는 이제 막 신혼의 단꿈에 젖어서 살고 있던 40대 초반의 남자 구독자입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결혼을 좀 늦게 한 편인데 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정말 죽어라 일만 하고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30대 후반이 되어가면서 벌이도 꽤 높아지고 결혼을 안 하고 혼자 살아도 되겠는데 생각이 들 때쯤에 친구 녀석들이 그러더라고요. 그 시기 지나쳐 버리면 정말로 혼자 살아야 된다고. 결혼을 하면 네가 몰랐던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진다면서요. 그렇게 친구와 소개팅으로 지금의 와이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수출 관련 일을 하고 있어서 1년 중에 절반은 해외에 나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단순히 제 생각만 해서 그랬던 건 아니고 한국에 혼자 남아 있어야 할 아내가 외로울까 봐 정말 더 많은 신경을 쓰면서 지냈죠. 저희가 결혼한 지 6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제가 원래 살고 있던 집에서 함께 살고 있던 아내에게 미안해 집을 알아보라고 먼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런 건 원래 여자가 하자는 대로 해야 하는 거라면서. 난 당신이 고른 데면 어디든 좋으니까 집도 그렇고 인테리어도 그렇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꾸며봐. 어린아이처럼 정말 기뻐하면서 방방 뛰던 아내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네요. 제가 벌이가 나쁜 것도 아니고 이왕 가는 거 좀 좋은 집으로 이사 갔으면 좋겠는데 26평 정도의 넓지 않은 집을 고른 아내가 자기는 여기면 딱 좋겠다면서 다른 데는 더 볼 필요 없다고 제 팔을 잡아 흔들더라고요. 그때는 아내가 화려한 외모와 다르게 참 순수한 사람이구나. 내가 결혼 하나는 참 잘했다 싶어서 내심 흐뭇하기도 했어요. 친구들한테도 얼마나 자랑을 했는지 친구들이 이 자식 결혼 안 했으면 어쩔 뻔했냐고 혀를 내두를 정도였죠. 동네에서도 팔불출로 소문이 났고요. 마누라가 예쁘면 처갓집 말뚝에다도 절을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제가 딱 그랬나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도 항상 생글생글 웃으면서 저를 대하는 게 어찌나 예뻐 보이던지요. 결혼하고 첫 해외 장기 출장을 앞두니까 그런 아내가 혹시라도 외로울까봐 더 걱정이 되더라고요. 예정에 없었지만 이혼하시고 혼자 계시는 장모님께 집 근처에 전셋집을 하나 얻어드리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임서방. 아이, 내가 이런 호강을 해도 될는지 모르겠네. 장모님 호강은요. 제가 일 때문에 집을 자주 비워서 이 사람 혼자 놔두는 게 미안해서 그래요. 장모님이 시간 되실 때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집에 오셔서 이 사람이랑 말동무도 좀 해주시고 살림엔 여간 소질이 없어요. 밥 좀 굶지 않게 잘 좀 챙겨주세요. 아이고, 누가 보면 자네가 애 아빠라도 되는 줄 알겠어. 너는 기집애가 호강하고 있는 줄 알아. 얘가 아빠한테 못 받은 사랑을 자네한테 다 받고 있는 것 같네. 고마워, 정말로. 장모님도 근처에 계시겠다. 저도 그 뒤부턴 마음 놓고 출장을 다녔던 것 같아요. 시차 때문에 자주 연락을 하지 못했지만 전화를 할 때마다 장모님 댁에 가서 밥을 먹고 있다. 엄마랑 같이 쇼핑을 나왔다. 그렇게 소식을 전해 들으면서 안심을 했었죠. 그렇게 긴 출장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텅 비고 조용한 집이 아닌 게 가장 좋았습니다. 제가 도어락을 누르고 있으면 집안에서 아내가 뛰어나오는 발소리가 들리는 게 그 소리가 그렇게 듣기 좋더라고요. 여보 왔어요? 아, 내가 그동안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알아요? 그건 나도 잘 모르지. 내가 더 보고 싶었는데 어떻게 알겠어? 혼자서 집 잘 지키고 있었지? 제 또 하나의 즐거움은 그렇게 작고 소소한 걸 좋아하는 아내가 제가 출장에 다녀온 선물을 까보는 걸 구경하는 거였어요. 일본으로 출장을 간 내내 오직 아내 생각뿐이었습니다. 어디 가게에 가도 이건 아내가 좋아할 것 같은데 하고 담고 또 이것도 아내가 좋아하는 과자인데 싶어 담고 하다 보니까 어느새 제 짐보다 아내 선물로 캐리어가 가득하더라고요. 그래도 이걸 받아들고 기뻐할 아내 얼굴을 생각하니 하루빨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이거 내가 미팅하면서 먹었던 화과자인데 너무 맛있는 거야. 당신이 딱 좋아할 것 같은 맛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클라이언트한테 이거 어디서 산 거냐고 물어봐서 사가지고 온 거야. 우리 식구가 한 네다섯 명 되는 것도 아니고 뭘 이렇게 많이 사왔어요, 여보. 너무 예쁘다. 무슨 과자가 이렇게 예쁠 수 있지? 여기 앉아 있어요. 내가 얼른 커피 내려가지고 가지고 올게. 우리 같이 먹어보자. 아내가 내리는 커피 향기가 부엌에 가득하고 사랑하는 아내가 제잘거리는 소리가 계속 들려오고 그렇게 서로에게 기대어 떨어져 있던 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는 그 시간이 너무 소중하고 행복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신혼의 달콤함에 빠져 있었어요.
아내가 주는 행복함에 눈이 멀어 있었던 겁니다. 저희의 행복에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던 건 아주 사소한 일 때문이었어요. 저희 아내는 술을 입에도 안 대는 사람이에요. 적어도 저랑 같이 있을 때는요. 남편들은 왜 다 그런 로망이 하나쯤은 있잖아요. 퇴근 후 아내랑 집에서 술 한 잔을 기울이면서 그날 있었던 시시콜콜한 일들 이야기도 하고 회사 욕도 털어놓고 하는 그런 로망이요. 저도 오랜만에 긴 출장에서 돌아와서 아내가 저녁 술상을 봐준 상황이었고 아내가 술을 잘 하지 않는 걸 알면서도 넌지시 물어봤죠. 오랜만에 집에 온 건데 혼자 마시라니까 영 분위기도 그렇고 심심한데 자기도 가볍게 와인 한 잔 하는 건 어때? 나 술 잘 못하는 거 알면서도 그러네. 정말 그럼 딱 한 잔만이에요? 그러니까 딱 한 잔만 같이 하자는 거지. 나 한 잔 마실 때 자기는 한 모금씩만 마시면 되잖아. 저기 내가 거래처에서 받아온 좋은 와인 있어. 오랜만에 우리 와이프랑 같이 술 마실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데 이걸 놓치면 안 되지. 계속 난처해 하다가 집에서 마시는 건데 뭐 어떠냐. 실수를 하더라도 나밖에 없는데 부끄러울 일이 있냐면서 아내를 졸랐습니다. 결국 제 성화에 못 이겨서 알겠다고 하는 아내를 놓치지 않고 구석에 놔둔 와인을 땄죠. 아내 말로는 자기가 술이 너무 약해서 한 두 모금만 마셔도 금방 취해버린다면서 혹시 취해서 먼저 잠들더라도 그러려니 해달라고 하더군요. 그게 뭐 대수인가요? 저도 오랜만에 집에 돌아와서 기분 좋게 아내와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고 술을 못 마신다는 아내의 말은 거짓말이 아니었는지 정말 와인 두 모금에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와인 몇 모금이나 마셨다고 얼굴이 금방 이렇게 붉어지는 거야? 정말 귀여워 죽겠다니까. 졸리면 먼저 들어가서 잘래? 아니야, 나 괜찮아요. 더 마실 수 있어요. 한 모금, 두 모금, 아내의 얼굴은 제가 봐도 걱정스럽다 싶을 정도로 붉어졌더라고요. 얼굴만 달아오른 게 아니라 턱을 괜 아내의 눈도 슬슬 풀려가는 게 제가 먼저 자리를 정리해서 일어나야겠다 싶었습니다. 식탁을 대강 정리하고 식탁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아내의 어깨를 잡아 일으키려고 했죠. 또? 아니야, 아니야. 나 이제 피곤해, 그만해. 술을 더 먹자는 이야기인 줄 알았으나 횡설수설하는 아내를 마저 일으키는데 순간 이상한 생각이 들어 아내를 쳐다봤죠. 저랑 눈을 마주쳐 오는 아내의 눈이 술 때문에 완전히 풀려 있더라고요. 아내는 저랑 처음 만난 이후 단 한 번도 저에게 반말을 썼던 적이 없었어요. 거기다 야라는 호칭은 술을 마셔서 실수한 거겠거니 생각했지만 술에 취해 제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착각한 것은 아닌지 쓸데없는 의심이 피어오르더라고요. 술에 취해서 저에게 몸을 기대 안방으로 돌아가는 아내의 모습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신혼생활이 꽤 됐는데도 불구하고 부끄러움이 많은 아내 탓에 저희는 관계도 자주 가지는 편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술을 마신 아내는 마치 다른 사람처럼 제 팔에 기대어 교태를 부리는 게 아니겠어요? 맥박이 긴장으로 요동치고 그 소리가 제 귀에까지 들릴 정도였습니다. 아내의 행동은 단순히 술에 취한 사람의 느낌이 아니라 그동안 행복했던 저희 부부의 일상에 돌을 던지는 느낌이었어요. 왜 겨울철에 꽁꽁 언 호수를 보신 적 있으세요? 무거운 바위를 구석에 던지면 얼음 위로 실금이 가고 그 금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누군가 그 위에 발을 딛기라도 한다면 손 쓸 틈도 없이 깨져서 깊은 호수로 그 사람의 발목을 잡고 끌어당겨 버리는 그날 저녁 아내의 모습은 얼음 호수 같던 저희 부부의 잔잔한 일상에 보이지 않는 금들을 남겼습니다. 구독자 여러분은 드라마를 좋아하세요? 저희 아내는 집에 있는 시간이 길다 보니 제가 없으면 대부분의 시간을 드라마를 보면서 보내곤 합니다. 최근에는 저한테 부부의 세계를 봤냐며 요즘 엄청나게 유행하는 드라마라고 붙어 앉아 신나게 내용을 설명해 주었던 기억이 있어요. 거기서 주인공인 김희애가 남편의 바람을 의심하기 시작하면서 평소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을 보게 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게 갑자기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때 드라마에서 김희애가 남편의 목도리를 유심히 살펴보다 평소라면 보이지도 않았을 머리카락이 눈에 들어오고 그걸 떼어내는 장면이 있어요. 그 이야기를 왜 하냐고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게 된 그 순간부터 자꾸 눈에 보이지 않아야 할 것들이 보이고 마음에 밟혔기 때문입니다. 당신 술을 못 마신다는 이야기 정말인가 봐. 어제 나한테 했던 이야기 기억해? 와인 한 잔 마시고 엄청 취해서 횡설수설 했는데. 어머, 정말요? 어떡하지?
아, 내가 혹시 술 마시고 실수했던 거 아니에요? 나 정말 하나도 기억이 안 나서 혹시라도 내가 기분 나쁜 얘기했다면 그냥 주정인가 보다 하고 잊어버려요. 그런데 내가 혹시 무슨 말을 했어요? 자기가 술에 취해서 했던 이야기가 까맣게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대체 무슨 이야기를 했냐고 제 눈치를 살피는데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아내를 살짝 떠보기로 했습니다. 정말 하나도 기억 안 나요? 난 어제 당신이 얘기하는 거 듣고 다른 남자라도 있는 줄 알았는데. 여보, 괜찮아요? 어디 다친 데 없어요? 오랜만에 과음을 해서 속이 좋지 않다면서 따뜻한 차를 끓여서 식탁으로 가지고 오고 있던 아내는 제 이야기에 놀란 건지 뜨거운 물이 담긴 주전자를 그대로 바닥으로 떨어뜨렸어요. 사방으로 유리 파편이 튀고 뜨거운 물을 쏟은 아내가 얼마나 놀란 건지 꼼짝도 못하고 바닥에 그대로 서 있어서 저는 얼른 아내를 들쳐업고 병원으로 갔죠. 미안해요. 내가 장난이 과했어. 당신이 그렇게 놀랄 줄도 모르고 발은 괜찮아? 따갑지 않아? 의사 선생님이 흉 안 남으려면 연고 잘 발라줘야 한다고 하던데. 발 쪽에 약한 화상을 입고 붕대를 감은 아내와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괜시리 미안하더라고요. 사실 의심을 하려면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당시에는 제가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컸나 봅니다. 오로지 신경이 아내의 다친 발에만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있었던 이야기를 솔직하게 얘기했죠. 당신이 그렇게 말하는데 순간 가슴이 철렁하더라니까. 나한테 최고로 예쁜 사람인데 혹시라도 다른 남자가 생긴 건 아닐까 하고. 당신이 결혼 전에도 인기가 오죽 많았냐고. 아직도 나 없이 그냥 밖에 나가면 예쁜 아가씨처럼 보일 텐데. 그래서 내가 일부러 결혼 반지도 더 잘 보이라고 주먹만한 다이아로 하자고 했던 거잖아. 놀란 아내를 달래기 위해 한 손으로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우스갯소리를 늘어놓으니까 그제서야 아내도 긴장이 풀렸는지 웃어 보이더라고요. 그리곤 제 손을 꼭 맞잡으면서 그래요. 나는 당신밖에 없다고. 우리 결혼하기 전에 내가 먼저 좋다고 쫓아다닌 건 기억도 못해요? 당신 눈에야 내가 예쁜 사람일지 몰라도 나도 이제 나이는 먹을 만큼 먹었다고요. 요 앞에 편의점에 당신 맥주 사러 가도 신분증 검사를 안 한다니까요. 나 그 아르바이트생한테 정말 서운한 거 있죠? 내가 워낙 술이 약해서 어제는 횡설수설 했나 봐요. 요즘 보는 드라마 주인공끼리 서로 반말을 쓰거든요. 아마 그래서 그랬나? 아내가 그 얘기를 하는데 괜히 더 미안해지더라고요. 제가 집을 비우는 동안 말동무를 할 수 있는 상대라고는 장모님밖에 없을 거고 대부분은 집에서 드라마를 틀어놓고 외롭게 시간을 보냈을 테니까요. 제가 집에 들어오면 아내가 종종 TV를 켜놓은 채로 잠들어 있어서 잘 때는 깊게 잠들 수 없으니까 TV를 꼭 끄고 자라고 해도 자기는 집안이 너무 적막하면 정말 혼자 있는 것 같아서 무섭고 싫답니다. 그래서 잠깐 나갔다 들어와도 이렇게 시끌시끌하게 TV 소리가 나야지 덜 외로운 것 같다면서요. 아내가 그렇게 외롭게 집에만 있는 게 저한테는 가장 걱정이었습니다. 문화센터라도 좀 나가보라고 얘기를 해도 자기는 아줌마들이랑 어울려서 뭔가 하는 게 성격상 안 맞는 것 같다며 그렇게 거절을 했어요. 제 생각에도 늘 소심하고 자기 이야기를 강단 있게 하지 못하는 아내가 동네 아줌마들 등살에 휩쓸려서 거절도 못하고 여기저기 끌려다닐 걸 생각하면서 차라리 집에 있는 게 낫지 싶기도 했어요. 그건 더 이상 강요하지 못했었죠. 우리 마누라 드라마 주인공들이랑 대화할 정도로 외롭게 내버려둔 건 나인데 괜히 엄한 사람 잡아서 예쁜 발에 상처만 나고 내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당신 발 다 나오면 같이 백화점으로 쇼핑이라도 가자.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지. 3시간이고 4시간이고 당신 기분 풀릴 때까지 나 짐꾼으로 데리고 다니라고. 화는요. 그런 거 아니에요. 오히려 당신이 아직도 날 많이 사랑해주고 있구나 싶어서 기쁜걸요? 그런 걱정 안 하게 내가 더 조심할게요. 당신도 괜히 다음부터 나한테 술 권하지 말고. 아직까지 속이 안 좋아요, 정말. 저희 아내는 주변에서도 그래요. 조근조근 말하고 있는 걸 보고 있으면 꼭 천사 같다고. 저도 그날따라 손사래를 치면서 오히려 자기는 그렇게 걱정받는 느낌이 좋다고 이야기하는 아내가 얼마나 천사같이 보이던지요. 괜히 제가 미안할까봐 평소에 하지도 않는 너스레를 떨어가면서요. 그래, 내가 이런 사람을 두고 무슨 생각을 한 건가 싶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드라마 목도리에 붙어 있는 머리카락도 꼭 그랬거든요. 의심이 다 풀리고 나서도 또 다른 의심의 씨앗이 계속해서 피어올랐습니다.
최근에 그 드라마를 다시 보고 나서야 알겠더라고요. 주인공이 남편을 의심한 이유가 그 머리카락 때문이 아니었으니까요. 이미 의심하는 마음이 한번 생겨났는데 머리카락 주인을 찾았다고 해서 속이 시원할까요? 다음번엔 또 머리카락이 아니라 뭐가 보일까 싶어서 오히려 불안했겠죠.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속 시원하진 않지만 아내에 대해서 피어오른 의심이 가라앉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로 다른 게 계속 보이기 시작했어요. 요컨대 저희 아내는 핸드폰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내가 무슨 원시인도 아니고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냐 하실 텐데 취미가 독서라 핸드폰은 거의 음악을 듣는 용도로만 사용하거든요. 아주 가끔씩 연락 오는 동창들을 제외하면 하루 종일 연락은 저나 장모님하고만 하는 정도고요. 충전을 해놓고 나서 3, 4일 동안 핸드폰 충전을 다시 안 해도 배터리가 남아있을 정도니까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그런데 그런 아내가 얼마 전부터 핸드폰에 부쩍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다고 느껴졌어요. 여보, 혹시 내 핸드폰 어디에 있는지 못 봤어요? 글쎄, 뭐 안방이나 있지 않겠어? 분리수거하러 간다고 하지 않았어? 핸드폰은 갑자기 왜 찾아? 아니, 아니에요. 나 이거 얼른 버리고 마트도 잠깐 다녀올게요. 어디 이동할 때 핸드폰을 잘 찾지 않았던 아내였는데, 이제는 손에서 핸드폰이 없으면 불안한가 싶을 정도로 핸드폰을 찾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상하게 생각할 만하지 않나요? 그리고 이건 아주 사소한 거지만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던 아내가 누군가에게 답장을 하고 핸드폰을 뒤집어서 내려놓는 겁니다. 솔직히 이런 것까지 집착하게 되는 제 모습이 저도 너무 싫지만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는 아내의 모습이 하나부터 열까지 이상해 보이더라고요. 꼭 저한테 알람이 오는 걸 보여주고 싶지 않은 사람처럼 행동하는 모습이요. 그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핸드폰을 뒤집어 내려놓는 모습 하나하나까지 의심을 할 정도니 아내도 그걸 느낄 정도로 저는 점점 더 예민해져만 갔습니다. 여보, 요즘 회사에 무슨 일 있어요? 아니면 몸이 좀 피곤한가 해서요. 당신 요즘 좀 이상해요. 잠도 잘 못 자는 것 같고. 그래도 아내가 제일 먼저 제 상태가 달라진 걸 눈치채더라고요. 잠을 잘 못 자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어부가도 모를 정도로 깊게 잠드는 저인데 만에 하나 그런 상상 있잖아요. 제가 잠든 사이에 아내가 내연남을 만나러 밖으로 나가는 그런 상상이요. 한번 그런 생각에 휩싸이기 시작하니 침대에 누워서 잠을 청하려고 해도 잠이 오지 않더군요. 자고 있던 아내가 잠시 뒤척거리기라도 하면 혹시 어디 나가려고 그러는 건 아닌지 자는 척을 하고 온 신경을 아내에게 집중하고 있었죠. 물론 제가 그렇게 새벽 내내 난리를 치는 동안 아내의 핸드폰이 울린다거나 아내가 침대에서 일어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자꾸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데 저 혼자만 이상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으니 이게 정말 정신병인가 싶기도 했어요. 요즘 일이 많아서 피곤해서 그런가 봐. 잠을 푹 못 자. 말 나온 김에 나 눈 좀 붙일 테니까 1시간만 있다가 깨워줄래? 그럴게요. 눈이 빨갛다. 얼른 자요. 평소보다 훨씬 더 피곤해 보인다면서 푹 자야 한다고 제 이부자리를 정리해주고 암막 커튼까지 치는 아내의 뒷모습을 보면서 또 한 번 괴로움을 느꼈어요. 저렇게 착한 사람을 놔두고 대체 나는 뭐가 의심스러워서 자꾸 이런 상상을 하는 건지 싶었어요. 그렇게 제가 잠에 푹 들 수 있도록 침대 옆에 앉아 제 가슴을 토닥거리던 아내의 손길을 느끼면서 까무룩 잠에 빠졌습니다. 자고 일어나니 1시간 후에 깨워주기로 한 아내는 집에 온데간데 없고 3시간이 넘게 흘러가 있더라고요. 침대에서 급하게 몸을 일으켜서 아내를 찾으려고 하는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더니 장바구니를 든 아내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1시간 후에 깨워달라고 했잖아. 어딜 갔다 온 거야? 제 목소리인가 싶을 정도로 날카롭게 말이 나가더라고요. 아내는 아무 일도 없었단 듯이 장바구니를 식탁에 내려놓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너무 곤히 자고 있어서 깨울 수가 있어야죠. 저녁 준비해야 되니까 잠깐 마트 가서 장을 보고 온다는 걸 식탁에 쪽지도 못 남기고 갔네요. 미안해요. 당신이 자면서 계속 뒤척거리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요? 오랜만에 깊게 잠든 것 같아서 이럴 때라도 좀 쉬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따로 안 깨운 건데. 아무리 그래도 내가 1시간 후에 깨워달라고 했잖아. 마트 다녀온 건 맞아? 여보, 갑자기 그게 무슨 얘기예요? 아, 이렇게 장까지 다 봐서 왔잖아요. 당신 요즘 피곤해서 정말 많이 예민해진 것 같아요.
당신 좋아하는 샤브샤브 해주려고 장을 잔뜩 봐왔어요. 피곤할 텐데 얼른 씻고 나와요. 같이 저녁 준비하게. 밖에 미세먼지 엄청나요. 나도 얼른 샤워부터 하고 와야겠어요. 이웃과 아내가 욕실로 들어가 씻는 소리가 들리고 저는 거실에 앉아서 머리를 감싸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실 아내를 의심하게 된 계기는 아내와의 술자리, 그거 딱 하나뿐이었어요. 평소랑 다른 말투에 다른 호칭을 쓰는 게 이상해서요. 그런데 어쩌다가 의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여기까지 오게 된 건지 저도 저 스스로 좀 진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죠. 샤워를 막 하고 나와서 저녁 준비를 하려는 아내의 뒤로 다가가 젖어있는 머리카락을 수건으로 닦아주었습니다. 당신 말대로 내가 요즘 잠을 못 자서 그런지 많이 예민해진 것 같아. 당신한테 화내려고 했던 건 아닌데. 이렇게 젖은 머리 놔두면 감기 걸린다니까? 들어가자. 내가 말려줄게. 아내의 머리를 말려주면서도 아내의 목과 어깨에 내가 모르는 다른 사람의 흔적이 남아있을까 눈으로 쫓고 있는 저 스스로를 발견하고 아무래도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는 게 좋겠다 싶었죠. 아무런 잘못이 없는 아내를 의심하는 것 자체가 저 스스로 고장나 있는 상태라고 느껴졌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아픈 사람이 아니라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다는 것을 곧 깨닫게 되는 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날 시작도 아주 사소한 것으로부터였어요. 토요일 낮이라 늦지막이 일어나서 아내와 점심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돌리고 밀려있는 아내의 집안일을 도와주면서 그렇게 주말 오후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분리수거는 언제나 제 담당이었으니까 택배 박스며 쓰레기 봉투를 챙겨서 분리수거를 하러 가고 있었죠. 그런데 분리수거 더미 사이로 익숙한 박스가 보이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 출장을 갔다 와서 아내가 좋아할 것 같아 사왔던 화과자 박스였어요. 화과자 박스가 뭐라고 또 의심을 시작했냐 하실 거예요. 한국에서 팔지 않는 과자였을 뿐만 아니라 제가 미팅한 회사에서 만든 스티커를 박스 구석에 붙여놓았었는데 그것까지 그대로 붙어 있더라고요. 아내가 집에서 제가 사준 화과자를 집어먹는 모습을 한순간도 보지 못했는데 이미 포장지가 다 벗겨져서 분리수거장에 있는 걸 보니 또다시 의심이 피어올랐습니다. 다녀왔어요? 무겁진 않았어요? 내가 같이 가서 도와준대도 꼭 혼자 가겠다고 그러네. 그게 뭐 무거운 거라고. 집안일 다 끝난 거지? 응. 빨래는 내가 갤 테니까 당신이 이제 좀 쉬어요. 평일에 하루 종일 바쁘게 일하고 집안일까지 안 도와줘도 된다니까. 어느 순간 피어오른 의심은 의심으로 끝나지 않고 아내를 떠보고 싶은 충동으로 변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제 옆에서 웃으며 빨래를 개고 있는 아내에게 넌지시 물어봤어요. 여보, 내가 일본 출장 끝나고 사다 준 화과자 있잖아. 그거 혹시 남았나? 갑자기 단 게 좀 땡겨서. 화과자는 갑자기 왜요? 당신 원래 단 거 좋아하지도 않잖아요. 아니, 양이 꽤 됐던 것 같은데 아직 남아있지? 한두 개만 가져다 줘. 커피랑 먹게. 화과자 이야기가 나오자 눈에 띄게 당황하는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한편으로 참담하기도 하고 배신감에 치가 떨렸습니다. 분명히 내가 보고 왔던 게 있는데 저한테 어떤 거짓말을 할까 싶어서 들어보자는 마음도 있었죠. 여보, 그게 내가 한두 개 집어먹고 나니까 맛있다 싶어서 엄마 집에 놀러 갈 때 챙겨서 갔거든요. 당신이 놔두고 먹을 생각이었을 줄 알았으면 그걸 그렇게 다 가져가는 게 아니었는데. 냉장고에 다른 간식이 있는지 좀 찾아볼까요? 장모님 집에 가지고 간 과자 박스가 저희 집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보이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렇다고 이걸 가지고 다짜고짜 아내를 추궁하기에 저 역시 무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의심이 정말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니까요. 됐어. 그게 뭐라고. 장모님이랑 같이 먹었다니까 잘했네. 나중에 장모님께 한번 여쭤봐. 맛있으시다고 하면 내가 또 사다 드린다고. 알겠어요. 나도 주말에 집안일을 몰아서 하려니까 좀 힘드네. 먼저 들어가서 쉴게요. 아내에겐 남자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남자가 있는 게 분명했어요. 모든 정황이 그렇다고 말해주고 있었어요. 제가 아무리 많은 시간을 일 때문에 떨어져 있다고 해도 누구보다 아내를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묘하게 달라진 아내의 말투나 행동을 못 알아차릴 리가 없죠. 그리고 저는 그날부터 아내가 바람을 피고 있다는 증거를 잡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새벽 4시 정도 됐을까요? 아직 동이 트기에는 깜깜한 시간에 저도 모르게 눈이 떠졌어요. 물을 마시려고 몸을 일으키다가
옆에 누워있는 아내를 보니 세상 곤히 잠들어 있더라고요. 당장이라도 아내를 흔들어 깨워서 정말 당신한테 다른 사람이 있는 게 맞냐고 추궁하고 싶었지만 저에겐 좀 더 명확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아내가 깊이 잠들어 있는 걸 확인하고 최대한 소리를 내지 않으며 살금살금 침대 머리맡으로 다가가 아내의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안 읽은 메시지 한 개. 시간을 보니 새벽 1시 반 정도에 와 있는 문자더군요. 그 시간에 아내에게 문자를 보낼 사람이라고는 내연남 말고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문자의 내용을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머릿속이 꽉 찼죠. 그러나 아내의 핸드폰은 전부 다 잠궈져 있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내의 생일부터 저희의 결혼 기념일까지 알고 있는 숫자는 전부 다 눌러봤죠. 여보, 거기서 뭐해요? 휴대폰 불빛에 깼는지 아내가 일어나 제 쪽으로 다가오고 저는 당황해서 아내의 핸드폰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핸드폰을 바라본 아내가 황당하다는 얼굴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당신 지금 내 핸드폰 본 거예요? 아니,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런 거 아니야. 자다가 갑자기 진동 소리가 울린 것 같은데 내 핸드폰은 아니어서 당신 핸드폰인가 하고 확인했던 거야. 핸드폰을 집어들고 확인하는 아내를 보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마 제가 비밀번호를 한 번이라도 더 틀렸더라면 아내의 핸드폰은 자동으로 잠금 상태가 되었을 테고 그랬다면 핸드폰을 몰래 훔쳐본 것이 아니라는 저의 거짓말도 통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난 또 뭐라고. 그냥 스팸 문자예요. 당신이 진동 소리에도 깰 정도로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는 줄 몰랐어요. 앞으로 잘 때는 핸드폰 끄고 자든지 할게요. 스팸들도 참 부지런해. 그렇지? 이 시간까지 일을 하고 말이야. 늘 그런 것도 아닌데 신경 쓰지 말고 얼른 다시 자.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저는 아내에게 아무래도 사무실에 잠깐 나가봐야 할 것 같다며 집을 비우고 아파트 입구가 보이는 카페로 가서 아내를 기다려보고자 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너무나 치졸한 방법인 것을 알고 있지만 이렇게라도 해서 아내의 본 모습을 알고 싶었으니까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오만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윗집? 아, 네. 안녕하세요. 생각에 한참 빠져 있을 때 그걸 깬 건 아래층 아주머니의 인사였습니다. 제가 자주 집을 비우는지라 못 알아보실 줄 알았는데 마주칠 때마다 종종 도와드렸던 덕인지 얼굴을 알아보고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 집 세댁은 왜 그렇게 예민해? 아니, 저번에 내가 일 크게 만들기 싫어서 조용히 넘어갔다고 전해. 라며 휙 가버리시더라고요. 마주보는 집에도 젊은 부부가 살고 있어서 저 집 와이프랑 무슨 일이 있었나 하고 말았죠. 오로지 머릿속은 다른 생각뿐이었으니까요. 카페에 도착해서 음료를 다 비워가는데도 아내의 모습이 보이지 않길래 짐을 싸서 자리를 옮기려고 하는데 오늘 종일 집에만 있을 거라던 아내가 화장까지 하고 외출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얼른 일어나 아내의 뒤를 몰래 쫓아갔죠. 대체 어디를 가고 누구를 만나길래 어느샌가 이렇게 비밀스러운 사람이 되어 있는 거지 하고요. 아내는 목적지가 분명한 듯이 나아가다가 버스 정류장에서 어떤 남자와 마주치고는 활짝 웃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 그럼 그렇지. 머릿속으로만 상상하던 아내의 외도를 실제로 마주하게 된다는 건 정말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아내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대체 난 뭘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가정을 지키려고 애를 썼나 싶었어요. 남자는 나이가 좀 있어 보였습니다. 머리가 희끗하게 센 남자의 팔짱을 끼는 순간에는 저도 참지 못하고 남자의 멱살을 잡아 아내에게서 떼어놨어요. 지금 누구 마누라한테 손을 대는 거야, 이 새끼야?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당장 그 손 놔요. 저에게 멱살을 잡힌 남자는 거의 노인이더군요. 대체 제가 이 노인보다 뭐가 모자라서 아내가 이렇게 해찰을 하게 되었는지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저에게 멱살을 잡혀 힘없이 흔들리던 남자는 어이가 없다는 듯이 허허 웃으면서 제 손을 떼더라고요. 자네가 우리 딸 남편인가? 예? 딸이요? 어쩜 좋아. 아빠 괜찮아요? 어디 다친 데 없어요? 여보, 이게 지금 무슨 짓이에요? 아뿔싸. 호칭에 놀라 황급히 손을 떼니 아내가 다가와서 다친 곳은 없는지 여기저기 살피더라고요. 장인어른과 아내, 저 이렇게 셋은 제가 아까 아내를 염탐했던 카페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고개를 들 면목이 없더군요.
제가 결혼하기 훨씬 전에 장모님과 장인어른은 분명 이혼을 하셨다고 했고, 따로 인사를 드린 적도 없었을 뿐더러 결혼식장에도 오시지 않았으니까요. 제가 장인어른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한 게 이상한 일은 아니었죠. 장인어른, 제 무례를 용서해 주세요. 아내가 다른 남자랑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모르게 순간 화가 나서 앞뒤 상황을 보지도 않고 달려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네.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장인어른인지 딸아이가 바람을 피고 있는지 자네가 어떻게 알았겠나? 나도 마음에 담아두지 않을 테니까. 다만 딸의 엄마한테만 우리가 만난다는 사실을 좀 비밀로 해주게. 사실 이혼하고 나서 자주는 아니더라도 우리는 종종 연락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했었는데 내가 그다지 좋게 이혼한 건 아니라서 말이야. 이렇게 만나고 있는 사실을 알면 놀라서 쓰러질 수도 있으니까 말이야.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꼭 비밀 지키겠습니다. 장인어른을 그렇게 보내드리고 아내와 단둘이 남았을 때 머쓱한 얼굴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저를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안아줬습니다. 바람을 피우는 건 아닐까 의심했던 제 좁은 속이 무색해질 정도로 말입니다. 당신이 날 조금만 더 사랑했으면 우리 아버지는 처음 본 사위한테 두드려 맞는 거 아니었나 몰라요. 이제 오해가 좀 풀렸어요? 오해는 무슨,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했던 거지, 내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뻔히 알고 있는데도 바람을 피는 건 아닐까, 같은 말도 안 되는 상상이나 하고 말이야. 정말 미안해. 앞으로 이렇게 오해하고 의심하는 일 없을 거야. 오늘 회사 간다고 해놓고 이렇게 흥신소처럼 뒤나 쫓아다니고 있고 말이야. 거짓말한 거 용서해 줄래? 어쩌겠어요. 내가 이번에도 참고 넘어가야지. 그런데 당신 혹시 아래층 아주머니랑 무슨 일 있었어? 그런데 오늘 엘리베이터에서 있었던 일이 생각나 아내에게 얘기하니 자기는 아래층 아주머니랑 말도 섞어본 적이 없답니다. 그럼 그렇지 하고 아내 손을 잡고 오랜만에 둘이서 아파트 근처를 산책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장인 어른과의 말도 안 되는 첫 만남이 그렇게 끝나고 저도 어느 정도 아내에 대한 의심을 걷어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더 예민하게 군대는 이유가 있었어요. 곧 있으면 스페인으로 거의 한 달 가까이 출장을 가야 하는데 아내가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이니까 그 긴 시간 동안 집을 비운다는 것 자체가 불안하게 느껴졌어요. 과정이 좋지 않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 일이 잘 마무리되면서 저도 조금 더 마음이 편히 출장을 다녀올 수 있겠구나 싶었죠. 여보, 조심히 다녀와요. 올 때 기념품 사오는 거 꼭 잊지 말고요. 밥 잘 챙겨 먹고 무슨 일 있으면 장모님한테 도와달라고 해. 그러라고 가까운데 집 얻어드린 거니까. 그렇게 저는 약 한 달간의 긴 출장을 떠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시차 때문에 매일같이 연락을 하긴 어려웠지만 아내는 졸린 걸 참아가면서도 저를 통화를 하고 소소한 일상을 공유하면서 그렇게 한 달이 훌쩍 지나가게 됐어요. 출장에서 복귀하는 날 하필이면 장인어른께서 작은 교통사고로 병원에 갑자기 입원을 하게 됐다면서 병원에서 하루 자고 오겠다고 장모님께는 꼭 비밀로 해달라고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오늘 복귀하는 날인데 잠깐 얼굴 보기도 힘든 거야? 그러게. 아빠는 왜 하필 오늘 사고가 나가지고. 출장이 끝나고 아내에게 줄 선물을 양손에 바리바리 싸들고 온 저는 갑작스러운 장인어른의 사고 소식에 아쉬움이 가득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아내를 보고 싶어서 퇴근 이후에도 무리해 일을 하면서 복귀 일정을 앞당겼던 거니까요. 그래도 얼른 아내의 손길이 닿아 있는 집으로 돌아가서 푹 쉴 생각에 콧노래를 부르며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잠깐 아래층에서 멈추고 내려오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아래층 아주머니가 대뜸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더라고요. 아주머니 이거 올라가는 거예요. 내려오는 엘리베이터는 잠깐 기다리셔야 할 것 같은데요. 맞지? 윗집. 엘리베이터 잡은 거 아니야. 그쪽 잡은 거지. 됐어. 빨리 내려봐. 다짜고짜 제 팔목을 잡아 엘리베이터 밖으로 잡아 끄는 아주머니의 모습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언제 봤다고 일어나 싶고 이웃끼리 친하게 지내지도 않았을 뿐더러 엘리베이터에서 오며 가며 인사 몇 마디 나눈 게 다였는데요. 아주머니 지금 무리하게 뭐 하시는 거예요? 하실 말씀이 있으면 여기서 하세요. 저도 불쾌한 기분에 아주머니가 붙잡고 있는 제 팔을 뿌리치고 이야기를 하니 아래층 아주머니는 정말 혀를 쯧쯧 하시면서 고개를 저으시더라고요. 이제 자기 가슴을 주먹으로 치면서 한숨을 푹푹 쉬기까지 하시더라고요.
딱 보아하니까 어디 멀리 출장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것 같은데 그 집 새댁이 뭐 하면서 돌아다니는지는 알기나 해. 이렇게 뼈 빠지게 벌어서 마누라 두 집 살림하라고 호주머니에 돈 넣어주고 있는 게 불쌍해서 내가 알려주는 거야. 너무 놀라서 당황하면 몸이 얼어버린다고 하잖아요. 그게 무슨 기분인지 딱 알겠더라고요. 아주머니가 절 붙잡고 뭐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정말 귀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아주머니가 방금 하셨던 두 집 살림이라는 단어만 맴돌았어요. 아주머니는 멍하니 짐을 내려놓고 서 있는 제 팔을 끌고 본인 집으로 가시더라고요. 뭐 물이라도 한 잔 갖다 줘? 얼굴이 허옇게 질려가지고 아이고 나 같아도 그러겠어. 아니 근데 그 새댁이랑 결혼을 한 건 맞고? 아주머니 이게 대체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요. 제 아내가 두 집 살림을 한다는 건 무슨 말씀이세요? 아주머니는 말없이 저에게 CCTV 화면을 보여주셨습니다. 요즘 방범용 CCTV라고 해서 저렴하게 집 앞에 설치해 놓고 하잖아요. 아주머니의 집 앞을 비추고 있는 카메라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익숙한 실루엣이 보이더라고요. 바로 제 아내였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모습이 정말 제 아내의 모습이 맞긴 한 건지 눈을 비비고 마른 세수를 하면서 다시 봐도 분명히 제 아내가 맞더군요. 아주머니의 맞은편 집에 살고 있는 남자와 달라붙어 키스를 하고 또 다른 날은 장을 본 건지 장바구니를 들고 팔짱을 끼고 자연스럽게 집에 들어가는 모습. 상식적으로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아내에게 내연남이 있을 거라 끊임없이 의심하긴 했었지만 장인 어른을 만나면서 그 모든 게 정말 오해라고 생각했었으니까요. 그런데 다른 곳도 아닌 바로 저희 집 아래층에 그 내연남이 살고 있을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내가 괜히 부부싸움 휘말릴까봐 이야기 해줄까 말까 하다가 난 여태 저 새댁이 우리 맞은편 부부라고 생각을 했었어. 아니 내가 못 알아볼 거라고 생각한 건지 뭔지 집에 혼자 있는데 하도 시끄러운 소리가 나서 윗집에 올라가서 문을 두드리니까 또 저 새댁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했지. 보니까 그쪽 새댁이 두 집 살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 간도 크지. 아 어떻게 위아래층으로 두 집 살림 할 생각을 해?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갔지. 아유. 어쨌든 난 이거 우리 집 앞에 설치한 CCTV라서 불법 아니야. 방범용 CCTV에 찍힐 정도로 복도에서 물고 빨고 한 인간들 탓이지. 아유, 저 표정 보니까 야, 이제야 한 것 같은데 이 세댁 이렇게 된 지 한참 됐어. 내가 본 것만 해도 몇 달인데 벌써 1년 가까이 됐을걸? 1년. 예산보다 한참은 부족한 아파트에 들어오겠다던 아내의 마음에 감동받았던 게 1년쯤 되었을 겁니다. 아주머니의 말과 CCTV 속 수십 번이 넘게 찍혀 있는 아내와 그 남자의 모습을 보니 애초부터 이 집으로 이사 온 이유도 그렇게 편히 두 집 살림을 하기 위해서라는 게 확실해지더군요. 집을 고르는 것부터 인테리어까지 아내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는 아파트라 버선발로 달려왔는데 이제는 이 아파트가 그냥 끔찍하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아시나요? 애가 없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 그리고 저 남자도 과연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 궁금해지더군요. 장인어른 병간호로 오늘 집에 아내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아주머니가 말릴 틈도 없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맞은편 집으로 다가갔습니다. CCTV에 아내와 붙어있던 남자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얼굴로 나오더군요. 저는 남자의 멱살을 잡아서 복도에 집어 던졌어요. 복도에 내쳐진 남자는 본인한테 대체 왜 이러는 거냐며 억울해 하더라고요. 사건의 전말을 몰랐던 저는 두 사람이 지금 짜고 저를 엿먹이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야, 너 지금 다짜고짜 뭐 하는 짓이야? 뭐 하는지? 그건 내가 너한테 묻고 싶은 말이지. 넌 뭐 하는 놈인데 내 마누라랑 그렇게 부부 행세를 하면서 살았어? 그게 무슨 소리야? 아줌마, 이 사람 좀 말려봐요. 내가 당신 와이프를 어떻게 한다고 지금 여기 와서 이 난리를 피우는 건데. 아내의 내연남을 패 죽일 기세로 달려드는 저를 아주머니가 뜯어 말리고 내연남은 자기는 이미 결혼을 한 사람인데 누구랑 바람을 피냐면서 억울하다고 저를 밀쳐냈습니다. 네가 매일같이 이 복도에서 물고 빨고 했던 게 내 와이프라고. 못 알아듣는 척하지 말고 무릎이라도 꿇고 제대로 사과해. 지금 패 죽이고 싶은 거 간신히 참고 있으니까. 내연남은 죽어도 자기는 아니라면서 발뺌을 하더라고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내연남 멱살을 잡아 끌고 아주머니 집 CCTV 화면 속 찍힌 아내와 남자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더욱 황당한 표정으로 이 사람이 자기 와이프라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니까. 이 여자가 내 와이프라고. 아직 대출 문제 때문에 혼인신고를 안 한 거고 동거만 같이 하고 산지 1년이 넘어가는데 무슨 소리야. 사연을 듣고 계신 분들께서도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으시죠? 제 아내가 그야말로 완벽하게 두 집 살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랑 결혼한 지는 3년째. 남자와는 차마 제 입으로 옮기기도 싫지만 술집에서 만난 사이랍니다. 남자를 따라서 들어간 집 안은 더 가관이었어요. 아내의 취향으로 완벽하게 꾸며진 집이 저희 집 말고도 또 있더라고요. 거실에는 제 아내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찍은 결혼 사진까지 걸려 있었습니다. 분노를 넘어서 그냥 황당하더라고요. 아무리 제가 출장으로 집을 자주 비우고 산다지만 정말 뻔뻔하고 간 크게 아파트 한 층 사이로 두 집 살림을 할 생각을 했다는 게 믿어지시나요? 제가 아내의 내연남이라고 생각했던 남자 역시 제 아내에게 속았다면서 망연자실 하더군요. 이어지는 이야기는 더 가관이었습니다. 동거를 하면서도 저한테 계속 돈이 필요하다고 장인어른 장모님 몸이 안 좋으시다고 해서 결혼 전에 만나뵌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병원비는 아내한테 꼬박꼬박 붙이고 있었고요. 저도 혼인신고를 안 하고 산 게 마음에 걸리긴 했었는데 대출 때문에 혼인신고는 나중에 하는 게 더 유리하다면서 전 정말 아내 말을 믿었던 죄밖에 없어요. 아래층에 와보니 제가 아내를 위해 출장을 다녀와서 사준 선물들이 이 집에 다 와 있더군요. 내연남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제 아내의 거짓말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무역 관련 일을 해서 해외 출장이 잦아서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았답니다. 날짜를 비교해 보니 제가 출장을 가면 아랫집에 가서 살림을 하고 제가 출장에서 복귀하는 날이면 여기다가는 본인이 해외 출장을 간다면서 다시 저희 집으로 들어왔던 거더군요. 내연남이 믿지 않을까봐 제가 출장 후 사왔던 기념품들을 이 집에 가져다 준 거더라고요. 배신감에 치가 떨렸죠. 그것보다는 이걸 앞으로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가 더욱 막막했습니다. 제 전화를 받고 혼비백산에서 뛰어온 아내는 저랑 내연남이 한자리에 모여있는 모습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바닥에 엎드려서 빌더라고요. 다 본인 잘못이라면서요. 여보, 정말 미안해요. 나 정말 두 사람을 속이려고 그랬던 게 아니야. 자기야, 정말 믿어줘. 아버지가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셔서 생활비가 부족해서 부탁했던 건 맞아. 내가 그 돈은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갚을게. 넌 끝까지 뻔뻔하게 거짓말이구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네가 한 거짓말들 하나하나 맞춰봐야 정신을 차릴래? 아버지가 아프다는 이야기도 거짓말입니다. 얼마 전에 마주쳤어요. 병원에 계시긴커녕 멀쩡히 걸어 다니시는걸요? 너 오늘 너희 아버지 교통사고 나서 간 건 맞긴 하니? 또 우리처럼 어디 안 보이는 데다 살림 차려놓은 건 아니고? 끝까지 뻔뻔하게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아내였던 여자의 모습을 보면서 차라리 지금이라도 이 여자의 실체를 알게 된 것에 감사할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그날로 이삿집 센터를 불러 집에 있는 아내의 모든 짐을 아내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정리했어요. 그건 뭐 아랫집 남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더군요. 솔직히 제가 내다버린 아내를 아랫집에서 다시 주워갈까봐 걱정도 했었는데 괜한 걱정이었어요. 하마터면 한 아내의 본처와 첩이 될 뻔했던 저희는 지금 혼인무효 소송과 사기죄로 아내를 고소한 상태입니다. 경제적인 능력이 전혀 없던 아내가 소송과 관련해서 변제할 능력이 전혀 없다고 해서 아마 실형까지 가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장모님께 드린 집 역시 바로 연락해 정리했습니다. 본인 딸이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질렀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계시는 눈치더라고요. 더 말을 섞고 싶지도 않아서 문자로 아내가 나와 있는 2개의 결혼식 사진을 보내고 나머지 가정교육은 알아서 시켜주시길 바란다고 하니 장문의 사과 메시지와 함께 최근에 집을 비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맞아요. 시원하게 아내와 장모님을 쫓아내고 고소를 통해서 나머지 죗값을 다 치르게 할 예정이지만 저와 그 남자가 받았던 마음의 상처를 비교했을 때 발톱의 때만큼이나 되겠어요. 그렇지만 평생 아내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장님으로 살지 않아도 되는 지금이 오히려 행복한 거다. 스스로를 그렇게 위로하면서 살아가 볼 예정입니다. 제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을 들으시는 구독자분들께서는 부디 사랑하는 사람이 주는 믿음과 신뢰를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그런 분들이길 간절하게 바라봅니다.
저 역시 하루빨리 마음의 상처를 극복하고 이제는 정말 믿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길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막내까지 대학을 졸업시키고 남편과 함께 지난 인생을 돌아보며 잠시 휴식을 취하는 새 아이의 엄마입니다. 직장 생활을 꾸준히 하면서 새 아이를 길러내기란 정말 쉽지 않았어요. 정말 목숨과도 바꾸지 않을 소중한 내 새끼리들이기에 온 힘을 다해 길렀지만 그러면서도 저의 소중한 커리어도 놓치고 싶지 않았기에 두 배, 세 배로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마 저 같은 워킹맘들은 저의 심정을 아주 많이 공감하실 겁니다. 그래도 혼신을 다해 육아와 제 일에 집중한 끝에 이제야 조금 인생에서 한숨을 돌릴 수 있는 시간이 다가왔네요. 저와 남편은 집안 어른들의 중매로 만났습니다. 시부모님들은 오래전부터 식당을 크게 운영해 많은 돈을 버셨는데 나중에는 그것을 법인화해서 유통 분야에까지 손을 대면서 국내 요식업과 식품 유통 분야에서 꽤 알아주는 큰 규모의 회사로까지 발전을 시켰어요. 저희 집안 역시 아버지께서 사업을 오랫동안 해오시면서 업계에서 알아주는 명문가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남편 집안이 아니어도 제가 어릴 적부터 영향력 있는 집안에서 잊을만 하면 혼담이 오고 가곤 했어요. 그럼에도 아빠가 지금의 남편 집안을 선택하신 것은 다름 아닌 남편의 됨됨이를 좋게 보셨기 때문이었죠.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명문 기업가나 자녀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는데 대부분 좋게 표현되는 경우가 별로 없죠. 물론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과장이 심하긴 하지만 완전히 없는 얘기도 아니에요. 실제로 인성이 별로인 사람들을 왕왕 보거든요. 저희 사촌 언니 같은 경우만 해도 좋은 기업가 집안에서 중매가 들어와서 뒤도 안 돌아보고 흔쾌히 결혼을 했는데 알고 보니 사촌 형부가 알코올 중독자에 하루가 멀다 하고 집안 물건을 집어던지는 굉장히 공격적인 사람이었대요. 그런 사촌 형부의 공격성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던 사촌 언니는 금세 이혼을 했습니다. 아빠도 조카가 상대 집안의 명성만 보고 섣불리 결혼했다가 실패한 조카의 사례를 옆에서 지켜보셨기 때문에 저의 결혼에 더욱더 신중하실 수밖에 없었죠. 처음에 혼담이 오갈 때쯤이었을까요? 웬 멀끔한 청년이 아버지 회사로 찾아와 뵙기를 청했대요.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저는 주식회사 다인통상의 장남 김준태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아, 반가워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어쩐 일로? 이번에 부모님들 사이에서 혼담이 오간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사 여부와 상관없이 먼저 제가 찾아뵙고 인사드리는 것이 도리인 것 같아서 이렇게 찾아뵙게 됐습니다. 바쁘신 중에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는 대표님을 오래전부터 기업가로서 존경해왔고 앞으로 제가 부모님의 회사를 물려받는다면 꼭 대표님과 같은 훌륭한 철학을 가지고 회사를 운영해보고 싶었습니다. 혹시나 혼인이 성사가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저는 두 집안의 혼담이 계기가 되어 이렇게 대표님을 마주할 수 있다는 자체를 영광으로 여기겠습니다. 평소에 저희 집안에 대해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면 오늘 이렇게 찾아뵌 저를 보셔서라도 조금 더 이 혼담을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동안 저에 대한 혼담이 오간 건 처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혼담이 오갈 때 당사자인 사위될 사람이 직접 아빠를 찾아온 것은 이 사람이 처음이었대요. 게다가 정말 솔직히 말해서 그쪽 집안 정도면 저렇게 저희 집안에 숙이고 들어오지 않아도 될 정도의 위치거든요. 그렇다고 이 사람이 저와 먼저 아는 관계여서 저에게 호감이 있어서 아빠에게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요구하는 상황도 아니었고요. 그렇다면 남편은 왜 그렇게까지 어른들의 혼담에 본인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아빠까지 찾아뵀던 걸까요? 나중에 남편의 말을 들어보니 부모님끼리의 혼담에 수동적으로 임하기보다는 장남으로서의 책임감으로 더 주도적으로 자신의 혼인을 이끌어가고 싶었대요. 자신의 혼인은 자신 혼자만의 혼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문을 대표하는 행위이며 자신의 혼인으로 가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생각해서 단순히 어른들이 맺어주는 결혼을 주체적이지 못하게 하고 싶지 않았다고요. 그런 와중에 마주한 혼담에 장인어른이 되실 분이 실제로 자신의 존경하던 경영인이었던 저희 아빠였다고 하니 더 적극적일 수 있었던 거죠. 여기까지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그저 남편이 예비 장인어른에게 아부하는 정도로밖에 안 여겨지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빠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대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굳이 아빠에게 그렇게 아부를 하지 않아도 될 위치의 집안 자제이고 혼담이 오간다고 해서 따로 인사까지 오는 청년은 한 명도 없었는데 적어도 생각이 열려 있고 예의가 바른 젊은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아빠는 쉽사리 혼인을 승낙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영경이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지 않은가? 나에 대해 좋게 생각해 주는 건 고맙네만 지금 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자네가 딸아이를 잘 모르는 채로 혼인을 허락할 수는 없네. 아빠는 사실 이미 남편이 마음에 들긴 했지만 사촌 언니의 실패 사례가 기억이 나서 더 신중을 기하셨죠. 대표님께서 우려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됨됨이를 정확히 알고 싶으면 그 부모님의 인성을 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님처럼 훌륭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따님은 분명히 저에게 과분할 정도로 훌륭한 여자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도 정 염려가 되신다면 따님과 1년의 시간 동안 먼저 교제를 해보겠습니다. 그 이후에 따님이 보기에 그리고 대표님이 판단하시기에 저와 저희 집안이 적합지 않다 여기시면 그때 혼담을 물으셔도 좋습니다. 아빠는 진솔하게 그러면서도 적극적으로 혼인에 임하는 남편의 태도에 신뢰감을 느껴 저에게 바로 좋은 사람이 있으니 만나보라고 하셨죠. 그렇게 남편이 약속한 1년 동안 제게 보여준 남편감으로서의 모습은 너무나 훌륭했어요. 패기 있게 아빠의 사무실에 찾아가서 보여줬던 소위 말하는 따님을 제게 주십시오와 같은 당당한 태도에 걸맞게 성실하고 자상한 배우자감으로서의 신뢰를 보여줬죠. 그 과정을 지켜보신 아빠가 흔쾌히 결혼을 허락하신 것은 말할 필요도 없겠죠. 더욱 놀라운 것은 시댁의 태도였습니다. 남편이 말한 그 1년간의 교제 기간이 사실 시댁에서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기분이 나쁠 수도 있잖아요. 시댁 입장에서는 우리 아들이 어디가 모자라서 저렇게 1년을 숙이고 들어가면서까지 결혼을 해야 하나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하지만 시부모님 모두가 아빠와 남편의 약속 내용을 존중해 해주셨고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며 지지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양가의 지지 아래 중매로 시작해 연애 결혼으로까지 이어진 저희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동화 속에 등장하는 것처럼 그들은 그렇게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면서 끝날 것 같으시죠? 그런데 어디 인생이 그렇게 생각처럼 만만하던가요? 많은 이들의 축복 속에 치러진 저희 부부의 결혼식이 채 2년도 지나기 전에 그 평화는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새로운 동서가 등장하고서부터죠. 늘 신사적으로 저와 저희 부모님을 존중하시던 시부모님의 태도는 이름만 대면 알만한 재벌가 자제인 동서를 둘째 며느리로 맞이하고부터 눈에 띄게 차가워졌습니다. 정확히는 시어머니의 태도가요. 사실 나중에 들어보니 저와 남편이 1년간의 약속된 연애를 할 때도 시아버지께서 적극적으로 밀어주신 것이지 시어머니는 굉장히 불쾌해하셨다고 해요. 자기 아들이 뭐가 부족해서 1년의 시간을 테스트를 받아야 하냐면서요. 하지만 시아버지가 이미 마음의 결정을 하시고 허락을 하신 상황이라 시어머니는 아무 말 못하고 뒤에서 툴툴대시기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맞이한 둘째 며느리 재벌집 동서의 등장에 그동안 눌러왔던 시어머니의 저에 대한 불만이 점점 겉으로 표현되기 시작했어요. 예, 첫째 아가. 이번에 우리 성태랑 결혼할 처자는 너희 집과는 비교도 안 될 귀한 집 자식이야. 너가 손윗동서라고 해녀 갑질이라도 할라 치면 내가 가만 안 둘 테니까 그리 알거라. 아니 제가 언제 손 아래 동서 들어오면 괴롭힐 거라고 예고라도 했나요? 매번 시아버지가 옆에 계셔서 저에 대한 불만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던 시어머니가 유력 가문에서 둘째 며느리를 맞이한다고 하니 곧바로 돌변해서 저를 손 아랫사람에게 갑질하는 형님처럼 취급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매우 불쾌했습니다. 그리고 웬일인지 시어머니가 조금이라도 제게 안 좋게 얘기하시려고 하면 미리 알고 중간에서 중재를 잘 하시던 시아버지도 이번만큼은 시어머니의 막말을 그저 방관만 하셨어요. 저희 집안의 재력과는 비교도 안 될 동서댁의 재력과 사회적 위치가 시부모님의 저에 대한 태도를 돌변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이 저를 매우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남편에게 듣고 보니 그때 당시 시아버지께서는 정계 진출을 염두에 두셨고 그러자면 동서댁과 혼인이 자신의 꿈을 이루는데 큰 도움을 줄 것이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동서댁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눈치를 보고 계셨고 항상 저와 시어머니 사이에서 해주셨던 방패막이 역할도 더 이상 하실 수 없었던 거죠. 겉으로는 시어머니만 나쁜 사람 같아 보였지만 방관하고 묵인하는 시아버지도 결국에는 다 똑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권력에 대한 욕구는 사람을 이렇게 돌변하게 만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완벽한 결혼이라고 생각했는데 다정한 남편과 탄탄한 시댁의 위치 그리고 저희 집안에 대한 신사적인 시댁의 태도까지
그런데 그런 완벽할 것만 같던 결혼 생활이 재벌 가문에서 온 둘째 며느리의 등장에 균열이 가다니 그때 느꼈던 실망감은 제게 굉장히 크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푸념을 잔뜩 늘어놨죠. 오빠, 나 솔직히 도련님 좋은 집안이랑 결혼한다고 하니까 어머님이 태도 싹 돌변하는 거 되게 서운해. 우리 집도 나름 정말 열심히 살아서 지금 위치까지 올라왔고, 오빠도 그런 우리 아빠랑 우리 집안을 좋게 생각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한테 구애했던 거 아니야? 여보, 당신 서운한 마음 충분히 이해해. 우리 엄마 극성맞은 태도에 평생 시달려온 나랑 성태가 그 마음을 왜 모르겠어. 그런데 이번 성태 결혼 때까지만 모른 척 넘어가 주라. 정계 진출은 아버지의 오랜 꿈이었고 사돈댁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기로 먼저 얘기가 오갔나 봐. 그 과정에서 서로 혼기가 찬 아들, 딸도 있으니 아예 혼담으로까지 이어진 거지. 그래도 여보, 동서될 사람이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더라고. 성태가 웬만하면 친형이 나한테도 어릴 때부터 자기 연애사는 전혀 얘기를 안 했는데 이번만은 아주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더라니까. 그런데 그 상황을 더욱 묘하게 흘러가게 만든 건 바로 그 참 괜찮은 사람이라는 동서의 정체였습니다. 정말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양가 상견례 때 도련님이 결혼할 사람이라고 소개한 동서가 다름 아닌 미국 유학 시절 저와 가장 친했던 룸메이트였지 뭐예요. 어머나 미셸, 아니 미진아, 이게 웬일이야? 아니 도련님 색시될 사람이 너였어? 내가 그동안 회사 일이 바빠서 도련님 소식에 너무 무심했나 보다. 정말 생각지도 못했어. 너무 반갑다 지지배야. 영경 언니,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러면 내 형님이 이제 언니야? 그러고 보니 언니 결혼식도 나 그때 해외 출장 가 있어서 참석 못했잖아. 그러니까 더더욱 몰랐을 수밖에 없네. 이렇게 세상이 좁을 줄이야. 세상에. 근데 언니 난 너무 좋아. 아니 이제 형님이라고 불러야지. 미진이와 저는 외롭고 힘들었던 미국 유학 시절을 서로에 의지하며 꿋꿋이 이겨낸 우정을 넘어선 일종의 전우애를 가지고 있던 애틋한 사이였습니다. 귀국 후 저는 저대로 새로 입사한 회사에 적응하느라 미진이는 가업을 물려받는 일환으로 가문의 계열사 대표이사로 일하느라 각자 바빠서 1년에 겨우 한두 번 안부를 묻는 정도여서 너무나 아쉬웠는데 이렇게 형님과 동서로 마주하다니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흠잡을 데 없던 결혼 생활에 가장 친한 친구였던 미진이까지 동서로 들어오니 마치 온 세상이 힘을 모아 저의 인생을 축복해주는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그런 저의 기대는 미진이가 서방님과 결혼한 이후 처음 맞는 명절에 산산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어머니의 동서에 대한 편애와 비교가 시작되었거든요. 하루는 매해 열리는 기업인들의 장학 후원 행사에서 시아버지가 초대된 적이 있어요. 저희 부부와 서방님 부부도 그 자리에 함께 참석을 했죠. 아무래도 기업인들의 행사다 보니까 유명 기업인들이 많이 보였어요. 그런데 공식 행사를 마치고 연회 시간에 시어머니가 그간 친분이 있던 기업가 부부에게 가족들을 소개하는데 제가 버젓이 뒤에 있는데도 이 아이가 우리 둘째 며느리예요. 아시죠? 가업을 물려받으려고 벌써부터 경영 수업을 받고 있어요. 아주 우리 집안의 보물이에요, 보물. 하면서 동사만 딱 소개하는 게 아니겠어요? 근데 한 번만 그러는 게 아니고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둘째 며느리가 어느 기업 딸내미라는 둥, 우리 둘째 며느리가 운영하는 회사가 벌써 업계에서 선두를 차지하고 있다는 둥, 제 소개는 단 한 번도 안 하고 동사만 실컷 소개와 자랑을 하셨어요. 저는 그렇게 병품 취급 당하는 게 굉장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동서도 그런 제 눈치를 보며 좌불안석이었죠. 동서는 잠시 여유가 생겼을 때 제 옆으로 와서 조용히 얘기했습니다. 언니, 오늘 자리 많이 불편했지? 내가 다 미안해진다. 아주버님한테 말씀드려서 우리끼리라도 먼저 집에 가자. 나도 남편한테 지금 가서 얘기해 놓을게. 아니야, 미진아. 사실 내가 기분이 좋을 순 없지. 그런데 지금 어머님 저리 신나서 금방이라도 너 업어주시기라도 할 기세인데 네가 지금 여기서 자리를 떠나버리면 아버님, 어머님 체면이 뭐가 되겠어. 아버님 공천 관련해서도 중요한 자리라며. 그냥 우리가 먼저 갈 테니까 너희는 자리 지키고 있어. 그리고 너도 알다시피 이 언니, 아니, 네 형님 어디 가서 절대 안 꿀리는 사람이다. 어머님이 지금 아버님 공천에만 혈안이 돼서 너희 집안 영향력만 믿고 저러고 다니시는데 나 그 정도로 안 무너져. 그러니까 너 언니한테 절대 미안해하지 마. 알겠지? 알지. 내가 제일 잘 알지. 내가 누구한테 세상 사는 법을 배웠는데?
세상 물정 하나도 모르던 공주님이었던 내가 홀로 외로이 유학길에 올랐을 때 언니 덕분에 나 살아남은 거잖아. 언니는 내가 제일 존경하는 경영 리더이면서 친한 언니나 형님을 넘어서서 가족이지, 가족. 그럼 조심해서 들어가. 언니, 사랑해. 시어머니의 저를 무시하는 태도에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차오를 정도로 기분이 나빴지만 그래도 친동생이나 다름없는 동서가 단 한 번을 의스대지 않고 제 입장에서 늘 먼저 위로해 주었기에 저는 항상 그런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참고 있으니까 진짜 가만히로 보였는지 시어머니가 노골적으로 저는 무시하고 동서는 추켜 세우는 행태가 계속해서 점점 더 심해졌어요. 저만 빼고서 중요한 행사에 동서만 데리고 가는가 하면 가끔은 일부러 저를 불러서 심부름을 시켜 동서에게 줄 선물을 이것저것 갖다 주도록 시켰습니다. 아마도 저에게 이런 일을 시킴으로써 이 집안의 힘이 첫째 며느리인 제가 아닌 둘째 며느리인 동서에게 있다는 것을 인지시켜 주려는 행동으로 보였어요. 동서가 그런 분위기를 미리 감지하고 중간에서 눈치껏 저를 배려해서 따로 저에게 받으러 오거나 하긴 했지만 저는 시어머님의 그런 태도가 무례함을 넘어서서 유치하다고까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일 괴로웠던 건 둘도 없는 절친인 동서와 계속해서 그 불편하고 껄끄러운 감정으로 엮여야만 했다는 거예요. 저는 괜히 시어머니 때문에 돈독했던 저와 동서의 사이가 멀어질까 가장 두려웠습니다. 동서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언니, 우리 이러다 괜히 우리 사이 틀어지는 거 아니지? 왜 사람 마음이 그럴 수 있잖아. 나에 대해선 별다른 앙금이 없더라도 시어머니가 계속해서 나를 매개로 언니한테 불편한 감정을 심어주면 그 매개인 나에 대해 한 번쯤은 안 좋은 감정이 생길 수도 있잖아. 여자애들 질투하는 마음이 되게 그러하듯이 말이야. 난 그게 제일 두려워, 언니. 언니도 짐작하겠지만 재벌과 딸로 산다는 거 정말 외로운 인생이야. 나한테 다가오는 모든 사람은 나 자체가 아닌 우리 집안의 배경과 타이틀만 보고 다가와. 나 살면서 내 모습 있는 그대로 그 자체로 가까워진 사람은 진짜 몇 안 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언니야. 나 그런 언니를 이런 시댁 갈등 때문에 잃고 싶지 않아. 언니, 그동안 혹시라도 나한테 미워하는 마음 생긴 거 아니지? 동서가 그렇게 눈시울을 붉히면서 자신의 속내를 털어놓는데 저는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미진아, 그게 무슨 섭섭한 소리야. 내가 왜 널 미워해. 너의 마음이 정확히 나의 마음과 같아. 나도 어쩌면 핏줄보다 더 소중한 너를 주변에서 흔들어대는 사람들 때문에 잃고 싶지 않아. 우리만 휘둘리지 않고 꿋꿋이 버티면 우리 사이는 결코 변할 일 없을 거야. 우리는 동서지간이기 전에 가장 친한 친구잖아. 울지 마, 미진아. 동서 보고 울지 말라던 제가 어느새 더 눈물이 흘러나와 저희 둘은 서로 부둥켜 안고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사건이 하나 터지고 말았어요. 시어머님이 그동안 친분을 쌓아오던 기업가 및 정계와 연줄이 있는 집안 사모님들과의 만찬 자리를 열었는데 저와 동서가 그 자리에 참석을 하게 됐어요. 저희가 얼굴 마담으로 참석해서 다른 사모님들에게 눈도장을 찍고 인맥을 만들어 두라는 시어머님의 지시였습니다. 그 자리의 목적은 역시 시아버지의 정계 진출의 밑거름을 만들기 위한 자리였죠. 시어머님이 웬일로 그런 중요한 자리에 저까지 얼굴 마담으로 부르나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진정한 얼굴 마담은 재벌가 자제인 동서 하나뿐이었고 저에게는 도착하자마자 이런저런 허드렛 일을 시키기 시작했어요. 연회장의 출장 뷔페 업체 매니저에게 저를 끌고 가서는 얘가 오늘 행사 전부 알아서 세팅할 거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얘한테 물어보세요. 너도 오늘 행사 중요한 자리인 거 아니까 한치의 실수 있으면 안 된다. 알았지? 저는 신데렐라가 된 심정으로 불쾌한 마음을 한가득 안고서 시어머니의 그 위대하고 존엄한 자리에 허드렛 일꾼이 되어 소처럼 일했습니다. 막상 제 식사는 제대로 하지도 못했고요. 동서 역시 자신의 식사는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이 테이블 저 테이블 시어머니 손에 이끌려 다니면서 유력한 집안 사모님들에게 인사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연회자리가 한창일 무렵 시어머니는 동서에게 잠시 못다한 식사를 마저 하자고 하더니 저를 불렀어요. 예, 네 동서 아직 식사도 제대로 못했으니까 상 하나 제대로 차려오거라. 얘가 또 보기와는 다르게 소박해서 삼겹살 제일 좋아하는 거 알지? 그것도 좀 구워서 내어오고. 아, 어머님, 제가 형님이랑 같이 가서 어머님 상까지 차려올게요. 여기 조금만 계세요.
아하, 귀한 집 따님이 어째 그런 일을 하려고 하실까? 얼른 여기 다시 앉아. 오늘의 얼굴 마담이 자리를 비우면 어떡해? 동서는 당황해하며 제 눈치를 봤지만 저는 괜찮다는 눈빛을 보내고 조용히 다시 부엌으로 들어가서 동서와 시어머니가 먹을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듯 동서는 재벌가에서 자란 것과는 어울리지 않게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삼겹살이었어요. 매일 밤낮 없이 일하느라 바빴던 동서의 아버지가 어릴 때 딱 한 번 캠핑장을 데려가서 삼겹살을 구워주신 적이 있는데 그 삼겹살이 이제껏 평생 먹어본 음식 중에 제일 맛있었다고 했어요. 동서의 아버지 역시 늘 남이 해주고 구워주던 음식만 먹다가 거의 처음으로 딸에게 삼겹살을 구워주다 보니 그게 좀 서툴러서 삼겹살이 약간 탔다고 했어요. 그런데 동서는 그 삼겹살이 타고 말고를 떠나 늘 바빴던 아빠와 그렇게 삼겹살을 구워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좋아서 그 탄 삼겹살의 맛을 평생 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유학 시절 저와 함께 고기를 구워 먹을 때도 바싹 익혀 먹는 버릇이 있었어요. 그런 동서의 식성을 잘 아는 저는 동서가 먹을 삼겹살을 역시나 바삭하게 익혀서 준비했죠. 그렇게 상을 차려서 내가는데 그 바삭하게 익힌 삼겹살을 보더니 시어머니의 반응이 난리가 났습니다. 예,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거니? 응? 너 지금 동서한테 뭐 질투라도 하는 거야? 아니, 삼겹살을 이렇게 무식하게 바싹 구워오는 애가 어딨어. 바싹 구운 정도가 아니라 아예 태웠네, 태웠어. 아휴, 어쩜 이렇게 삼겹살 하나를 제대로 못 굽니? 어머님, 제가 삼겹살 바싹 구운 거 좋아하는 거 형님이 아시고 그렇게 구워오신 거예요. 그러지 말고 이리 주세요. 제가 다 먹을게요. 아휴, 이 애가 또 착해서 지 형님 감싸준다고 또 이러고 있네. 아, 너는 동서보기 부끄럽지도 않니?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한 개도 없어. 너 이제 그만 정리하고 먼저 집에 들어가도록 해라. 여기는 나랑 둘째 아가가 마무리하고 갈 테니까. 저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참아왔던 분노를 참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금방이라도 쥐고 있던 삼겹살 집게를 내팽개치고 시어머니에게 맞서려는 순간 그런 제 낌새를 눈치챈 동서가 얼른 제 집게와 접시를 낚아채더니 테이블 위에 놓고는 저의 손목을 잡아 끌며 말했습니다. 형님, 잠깐만 이리로 같이 오세요. 저랑 같이 가실 때가 있어요. 아니, 어딜 간다 그래. 아, 이거 좀 놔봐봐, 동서. 야, 정미진. 아니, 얘가 갑자기 왜 이래? 아니, 얘, 니들 지금 밥 먹다 말고 어디 가는 거야? 동서는 그렇게 연회장 안에 단상 위로 저를 끌고 가더니 연회가 한창이던 북적북적한 분위기를 뒤로 한 채 마이크에 대고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미 많은 분들께 따로 인사드렸지만 다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저는 사망그룹의 막내딸이고 현재 주식회사 SH 에너지 솔루션의 CEO를 맡고 있는 정미진이에요. 사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제 소개를 하기 위함이 아니라 저에게는 항상 든든한 제1의 지원군이자 제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가족과 다름없이 저를 돌봐주었던 저의 소중한 인연을 소개하기 위해서예요. 네, 지금 바로 옆에 서 계시네요. 많은 분들이 저의 손윗동서로만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정식으로 소개합니다. 주식회사 SH 에너지 솔루션의 대주주 박영경님을 소개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동서의 갑작스런 제 소개에 연회장 내 손님들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이내 큰 박수를 보내주었어요. 저는 작은 목소리로 동서의 옆구리를 쿡 찌르며 말했습니다. 야, 갑자기 이렇게 소개하면 어떡해. 아, 어쩌려고 그래. 언니, 일단 소개받았으니까 내빈들에게 인사말이나 멋들어지게 하셔. 그 다음은 내가 생각한 게 있으니까. 으, 하여튼 알았으니까 빨리 마이크나 내놔봐.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주식회사 SH 에너지 솔루션의 대주주이자 주식회사 다인통상의 큰며느리 박연경입니다. 오늘 저희 시어머니께서 마련한 이 자리에 귀한 손님들께서 방문해 주셔서 더할 나위 없이 기쁘고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좋은 인연으로 업계에서 또 다른 여러 곳에서 함께 해나가고 싶습니다. 모쪼록 오늘의 만찬 자리를 한껏 즐겨주시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요청해 주시면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즐거운 시간 보내십시오. 이어지는 큰 박수와 함께 저와 동서는 단상을 내려왔고 바로 마주한 것은 벙찐 얼굴로 저를 바라보는 시어머니의 모습이었어요. 아니,
너네 지금 이게 무슨 소리니? 아니, 첫째 아가가 너희 회사 대주주라니. 그게 무슨 얘기야? 어머님 이제 하셨죠? 들으신 그대로예요. 영경 언니, 아니 우리 형님, 제 손윗동서이고 어머님의 며느리이기 이전에 저희 회사의 존망을 좌지우지하는 당당한 대주주예요. 그러니까 어머님, 앞으로 우리 형님 대하실 때에도 제게 해주시는 것처럼 다정하게 대해주시길 부탁드려도 될까요? 동사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저를 위해 나서주었습니다. 제가 없었으면 오늘날의 자신도 없었다며 그간 시어머니가 매번 저보다 자신을 편애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정작 자기 자신이 더 불편했다는 말도 덧붙이면서요. 동서는 그렇게 언제고 저의 정체를 밝히면서 꼭 이 부분을 시어머니께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오늘이 딱 적기인 것을 직감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딴 것보다 일단 제가 동서 회사의 대주주라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청취자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매번 시어머니에게 구박만 받던 신데렐라 같던 첫째 며느리인 제가 언제 어떻게 그런 위치에 올라 있었을까요? 이야기는 동서가 결혼하던 당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너무나 오랜만에 절친이었던 우리 동서지간으로 만났던 것이 크게 고무가 되어 언제고 꼭 같이 사업을 해보자고 몰래 약속을 했었어요. 일반적인 집안의 결혼과는 달리 기업과 가문과의 혼인에서는 생각보다 신경 써야 할 것이 많기 때문에 여러 고충이 있었습니다. 다른 일반적인 결혼 생활이 쉽고 녹록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그 녹록지 않은 고충의 색깔이 조금 다르다고 할까요? 그럴 때 그런 집안 며느리들의 돌파구는 자신만의 커리어를 쌓는 것입니다. 저와 동서도 기업가 가문의 며느리가 되면서 나름의 고충을 겪고 있던 중 둘 다 없는 지원군을 제외하게 되면서 일적으로 함께 협업해 나가면서 새로운 해소 창구를 찾자는 것이 저와 동서의 계획이었어요. 그러던 중 동서의 회사가 계열사 통합 분리를 하면서 동서가 CEO로 있던 계열사의 지분 매도 의사를 밝혀왔는데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지분을 매수해서 그때 대주주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이죠.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미진이와 꼭 한번 사업을 해보고 싶었던 데다가 신경 써야 할 것이 많은 결혼 생활의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요. 다행히 제가 대주주로 취임하고 난 이후에 사세도 많이 확장을 하게 됐어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자랑하던 동서의 회사가 업계에서 자리를 탄탄하게 자리 잡아가고 있던 그 부분이 사실은 저의 공로도 꽤 포함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시어머니가 그렇게 저를 무시하고 동서 편애만 할 때 왜 한 번도 저의 그런 정체를 밝힐 생각을 안 했냐고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그냥 저는 굳이 저의 타이틀로 시어머니께 무언가를 어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재벌가 며느리라는 타이틀에만 눈이 멀어 타인을 멸시하는 시어머니에게 저도 똑같이 대주주라는 타이틀로 맞서면서 시어머니랑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요. 더 중요한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그건 바로 남편의 모습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무리 제게 못되게 굴었어도 저희 부부의 혼담이 오갈 때 저희 아버지를 찾아와서 진솔한 모습을 보이던 남편의 순수한 모습이 이 집안의 본래 성격을 잘 드러내는 모습이라는 믿음이 계속해서 있었어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정계 진출이라는 야망에만 눈이 멀어 점점 더 겉으로 보이는 타이틀만 중시해 갈 때,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의 깊은 곳에는 진솔하고 순수한 장남을 잘 길러낸 선한 마음이 아직은 남아있을 것 같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근거는 희박하지만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죠. 그리고 그 느낌은 저의 정체를 밝힌 이후에 시어머님의 태도에서 확신으로 변했습니다. 제 정체를 밝힐 당시에는 시어머님이 저의 정체에 말문을 잃은 데다가 동서의 조곤조곤하지만 날카로운 일침을 받은 충격에 그날 자리가 파할 때까지 정신을 못 차리셨지만 며칠이 지나 제게 할 말이 있다고 하시면서 저희 집으로 직접 찾아오신 게 아니겠어요? 아니, 어머님 부르시면 제가 갈 텐데 어떻게 직접 여기까지 오셨어요?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서 직접 왔다. 얼른 앉아보거라. 네, 어머님 말씀하세요. 시어머니는 저와 마주 앉은 후 잠시 동안 머뭇거리시더니 이내 힘겹게 말문을 여셨어요. 예, 첫째 아가. 아니, 연경아. 그동안 내가 정말 미안했다. 네 시아버지도 나도 조금만 더 힘내면 국회의원 집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정말 뒤도 안 보고 달렸다. 그 과정에서 둘째 아가만 편애하고 너에게 소홀했던 것이 참 미안하고 스스로도 너무 부끄럽구나.
내가 준태가 자랄 적에도 항상 어느 누구든 편견 없이 대하고 예의 바르게 대하거라 가르쳤고, 또 우리 집안이 돈 좀 있다고 해서 다른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절대 멸시해서는 안 된다고 철저하게 가르쳤건만, 어느새 내가 그렇게 준태에게 되지 말라고 가르쳤던 바로 그 사람이 되어 있지 뭐냐. 가장 부끄러웠던 건 네가 전도 유망한 기업의 대주주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너에 대한 작은 태도부터 바뀌는 내 모습이었어. 내가 둘째 아가에게 더 많은 신경을 썼던 거는 인정한다. 그런데 너도 그런 못지않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나니까 그동안 너에게 소홀했던 지난 날을 반성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이전의 잘못은 최대한 덮고 너의 그 사회적 위치마저 네 시애비의 정계 진출의 디딤돌로 삼을까 고민만 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했을 때, 아, 정말 스스로에게 느끼는 수치심을 감출 수가 없었어. 권력에 대한 욕구라는 게 이렇게 사람을 망가뜨리는구나. 아니, 권력은 핑계고 사실은 내가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었던 거지. 준태에게 부끄러운 부모가 된 것 같고, 그리고 너에게 파렴치한 시모가 된 것 같아서 고개를 들 수가 없다. 어쩌면 시어머니로서 며느리에게 정말 쉽게 할 수 없는 진솔함이 가득 담긴 사과였습니다. 마치 제 남편이 저희 아빠에게 처음 보여줬던 그 모습처럼요. 그때 저는, 아, 이 집안에 대해 내가 신라같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 틀리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 동서만 편애하는 어머님 모습에 섭섭하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일 거예요. 하지만 저는 사람은 누구나 다 속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사회적, 법적, 도덕적 기준에서 크게 어긋나면 안 되는 거겠지만 시어머니가 가졌던 그 마음을 저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동서가 중간에서 너무 잘 중재해 주었기 때문에 시어머니에 대한 미움이 생기려다가도 조금 더 이해해보자 하는 쪽으로 마음을 돌릴 수 있게 되었죠. 아니에요, 어머님. 저는 어머님 마음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저는 다른 무엇보다도 앞으로는 저나 동서나 며느리로서 동등하게 존중해 주시기만 한다면 앞서 서운하게 하셨던 것들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이 말을 한 것은 첫째 며느리로서의 저의 권리 주장만을 내세운 것이 아니라 항상 재벌가 딸이라는 타이틀이 하나의 족쇄가 되어왔던 리즈니를 위한 말이기도 했어요. 앞서 동서가 말했던 것처럼 동서의 인생도 동서 자신의 본 모습보다는 늘 자신을 둘러싼 집안과 가업의 타이틀만 보고 다가오는 사람들로 가득했던 인생을 살아왔기에 동서가 재벌가 며느리라는 타이틀보다는 평범한 한 집안의 며느리로 존중받기를 원했거든요. 그런 제 마음이 시어머니에게도 잘 전달이 되었었나 봅니다. 정말 둘째 아가랑 어쩜 그렇게 똑같은 말을 하니? 사실 그동안 둘째 아가가 어쩜 그렇게 네 칭찬을 많이 하고 또 너의 본 모습 그 자체로 제발 받아들여 달라고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 그때는 그게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다. 정말 며느리들이 이 시모보다 훨씬 어른이구나. 훨씬 어른이야. 아, 내가 정말 다시 한번 부끄럽고 미안하다. 큰절이라도 올리고 싶네. 저는 시어머니의 그런 진실된 모습을 마주하면서 제 남편이 가진 착한 심성처럼 언젠가는 시어머니도 본연의 인간성을 회복하고 저를 한 사람의 며느리로서 있는 그대로 받아주실 거라는 믿음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죠. 시어머니는 그런 저의 말을 듣고는 자신이 정말 복받은 사람이라며 우리 집안이 며느리들을 정말 잘 들였다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점점 새 속에 찌들어가는 당신을 돌이켜 세운 고마운 존재라고 하시면서요.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며느리가 아니라 스승님이라고 해야겠구나. 아,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민망해서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어머니, 우리 말 나온 김에 이따가 동서랑 같이 식사해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그동안 집안 여자들끼리 모일 시간이 정말 없었잖아요. 이따가 동서랑 업무 일정 때문에 잠깐 만나기로 했는데 그것만 끝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우리. 그래, 그러자꾸나. 고맙다. 정말 고마워. 시어머니는 끝내 눈물을 보이셨고 그날 이후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셨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원래 순수했던 시어머님으로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이 맞겠네요.
더욱 놀라운 건 시아버지도 그 이후로 정계 진출을 포기하셨어요. 권력 욕에 눈이 멀어 자신이 점점 악마가 되어가는 것 같다면서 지금의 삶에 만족하면서 여생을 남에게 베풀며 살고 싶다고 하시면서요. 권력 욕을 내려놓은 이후로 살아온 그 어떤 때보다 마음이 가볍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두 분 다 입버릇처럼 말씀하시길 우리 집안 며느리들 하나는 진짜 잘 들였다고 하셨어요. 예, 니들은 동서지간 이전에 아무리 친했던 사이라곤 하지만 가끔 보면 친자매보다 더 끈끈한 것 같다. 전생에 무슨 특별한 인연이 있었길래 이런다니. 어머님, 안 그래도 저희도 매일 그 얘기해요. 리진이랑 저는 전생에 부부였거나 아니면 엄마와 딸이었거나 했을 거라고요. 유학 시절에도 그런 얘기 밥 먹듯이 했는데 이렇게 동서지간으로까지 만나게 되니까 정말 전생에 뭐가 있긴 있었나 봐요. 그래, 니들이 전생에 쌓은 인연으로 우리 집안이 이렇게 복을 받게 되니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평화를 찾은 저희 집안은 그 이후로도 쭉 화목하게 지내며 저는 세 아이의 엄마, 동서는 두 아이의 엄마가 되어 각자의 일과 육아에서까지 성공적인 삶을 살아냈습니다. 저와 동서가 업계에서 점점 입지가 굳어질수록 심심찮게 정계 진출에 대한 제의가 들어왔지만 저희는 모두 거절했어요. 그리고 역시나 저희도 아이들이 자랄 때 겉모양으로 나타나는 모습으로 사람을 절대 판단하지 말고 항상 상대방을 존중하며 자신보다 처지가 어려운 사람을 도우며 살라고 가르쳤습니다. 다행히 아이들도 집안의 이런 가르침을 잘 따르고 훈육받아서 어디 가나 환영받고 사랑받는 아이들로 자라게 되었어요. 저희 첫째 아들은 평생을 남들을 돕는 일을 하면서 살고 싶다며 국경 없는 의사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둘째도 첫째 형과 비슷한 국제구호 NGO 단체에서 간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막내는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해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아 세계를 일주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배낭 하나 메고서 저 멀리 지구 반대편에서 여행을 하고 있어요. 동서의 두 딸 역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학비는 자신들이 벌겠다며 이것저것 고사리 손으로 알바를 해가면서 열심히 대학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제 아이들과 조카들 모두에게 가장 고마운 것은 부모 덕택에 부유하게 자랐음에도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거나 누리려고만 하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 나가려는 모습을 볼 때입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바른 마음을 가지고 자랄 수 있었던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겉모양과 사회적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항상 사람을 존중하며 자신보다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을 도우며 살라는 집안에 좋은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아직까지도 이 세상은, 아니 어쩌면 이 세상이 존재하는 그 끝날까지도 겉모양으로만 타인을 판단하는 인간의 본능은 사라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간의 본능을 인지하고 바른 양육을 통해 올바른 길로 가고자 하는 것 또한 인간의 본능이라고 생각해요. 흔히 인간의 본능이라고 하면 나쁜 쪽이고 세속적인 쪽으로만 생각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만약 그런 부분만이 인간의 본능이었다면 인류가 현재까지 이렇게 존재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저는 성악설을 믿지만 그 악한 가운데서도 그 악을 역행하고자 하는 무언가 알 수 없는 본능이 또한 항상 존재하는 것이 인간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제 사연을 들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에게도 권하고 싶어요. 청취자 여러분도,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르치실 때에도 타인의 것보다 중요한 속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동서가 좀 더 이런 것에 간절한 이유는 아시다시피 저희는 어릴 적부터 저희 본질적인 자아 모습보다 부모님의 씌워준 타이틀과 사회적 명성으로 판단을 받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혹자는 배부른 소리라며 저희들을 비판하실지도 모르지만 저희와 같은 환경에서 자라신 분들이 있다면 아마 100% 공감하실 겁니다. 그러한 부모의 타이틀과 집안의 재력을 제외한다면 나 자신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어쩌면 빈 껍데기가 아닐까 하는 의문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 더더욱 사회적 타이틀과 경제적인 우위를 점하는 데에 혈안이 돼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빈 껍데기라고 느끼니까 더욱더 그런 것들을 통해 자아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저희 시어머님이 그랬던 것처럼요. 하지만 역시나 시어머님이 회심하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는 본인의 마음만 먹으면 사회적 겉모양을 떠나 타인의 내면을 바라보는 성숙의 단계까지 성장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갑자기 설교 시간이 된 것 같다고요? 오늘 소개한 사연의 사건이 있었던 시절과 평생을 기업가로 살아온 지난 날을 돌이켜보니 제가 살아오면서 느낀 것이 하나로 이어지는 것 같아서 꼭 나누고 싶었으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사연의 주인공이었던 시어머니의 일주기 추도 예배가 있는 날이에요.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것도 저와 우여곡절 많았던 시어머니와의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서 쓰게 된 것이 그 시작이었네요. 시어머니는 그렇게 저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신 이후에 남은 여생을 임신 좋은 동네 할머니로 온전히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다가 작년에 평안히 눈을 감으셨어요. 마지막에 눈을 감으실 때 제게 하셨던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아가, 미안했다. 정말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이미 수십 년 지난 일인데도 그 시절 저에게 소홀하셨던 것이 미안하셨는지 마지막 가시는 길에도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씀을 남기시면서 떠나셨어요. 그리고 고맙다는 말씀 역시 진심으로 다가왔습니다. 당신께서 인간성의 본질을 잃지 않고 다시 돌아오게끔 만들어줘서 고맙다는 말씀이었죠.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미웠는데 마지막 제게 남기신 말씀을 떠올릴 때면 또 시어머니가 그리워지기도 합니다. 저는 그런 마음을 아는지 역시 저의 영원한 단짝이자 가족인 동서가 저를 위로해 줍니다. 언니, 어머님 좋은 곳에서 편하게 잘 지내실 거야. 미안하다고 하셨다는 말 너무 마음에 두지 마. 어쩌면 언니 덕분에 어머님이 다시 어머님답게 돌아오실 수 있었던 거잖아. 그래, 고마워, 미진아. 그리고 그 덕분에 우리도 아이들 잘 키울 수 있었던 거니까. 우리도 남은 인생 어머님이 그랬던 것처럼 남들에게 베풀면서 세상에 좋은 건 많이 남기고 떠나자. 언니. 언니는 이미 좋은 건 많이 남겼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사연입니다. 어떻게 다들 재밌게 들으셨나요? 제가 사연의 재미를 더하고자 초반에 시어머니의 못된 부분만 강조했던 부분이 좀 느껴지셨을 겁니다. 하지만 더욱더 그렇게 표현했던 것은 그런 사람도 인간성의 본질을 잃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다시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릴 때 만화나 소설을 보면 세상 악덕하고 악질적인 등장인물이 한 명씩은 꼭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악당의 과거를 잘 들여다보면 그렇게 될 수 없었던 아픈 과거가 꼭 있죠. 어떤 작품에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던 과거를 청산하고 저희 시어머니처럼 좋은 사람으로 다시 변하기도 하지만 어떤 작품에서는 그 악당이 그렇게 변할 수밖에 없던 타당한 이유가 있었더라도 영원히 악당으로 끝나기도 합니다. 오늘 제 사연에 빗대어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시집살이를 당했던 며느리는 다시 자신의 며느리에게 시집살이를 시키는 것이 대표적이죠. 혹시 여러분 중에도 자신이 악당이 될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인생이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만든 원인이 되었던 사건이 있나요? 정말 안타깝게도 그 사건이 여러분에게 일어난 것은 너무나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제가 여러분의 과거로 돌아가서 그 사건을 없었던 것으로 해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그 안 좋은 기억을 겪었던 모두가 다 악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악당으로 머무를 것이냐, 다시금 자신의 인간성을 좋은 방향으로 변모할 것이냐는 자신의 선택입니다. 저희 시어머니가 세속적이고 악하게만 흘러가던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 다시금 좋은 사람이 되신 것처럼요. 지금 이 순간에도 과거의 안 좋은 기억과 싸우고 계실 분들,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나아가야 할 바를 찾지 못하고 계신 분들 모두 응원합니다. 여러분이 그 속에서 하신 선택이 여러분 스스로와 사회에 빛이 될 수 있도록 아니면 영원히 끊이지 않는 인간사의 고통의 굴레를 반복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것이란 믿음을 가지며 이만 사연을 마무리합니다. 그럼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